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을 때, 그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락장이 지속되면요, 특히 예비 매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언제 사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이 언제 사야 할까요는 결국 타이밍, 시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이 시기는 결국은 바닥, 최저점이 언제인지를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의 신도 아니고요. 이 바닥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닥을 알려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 및 투자를 해오면서 제 경험상 하락장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이러이러한 패턴이 보이면 그때는 진입해도 괜찮다.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무릎 이하로 빠졌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검토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타이밍. 이 타이밍 시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요. 일단 악성 미분양이고요. 두 번째가 세금 완화. 세 번째 저금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분양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아파트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다 안 팔린 거죠. 그래서 이 미분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단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당첨자의 계약 포기 또는 청약 신청 미달로 인해서 미분양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판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때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이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적극 나서게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합이나 시공사는 뭐 완판이 안 돼서 조금 마음은 속상하겠지만 또 그렇다고 큰 타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선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지어지기 전에 분양을 한 거기 때문에 딱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까지만 팔리면 됩니다. 그러면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 특별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열심히 홍보해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 미분양 단계고요. 근데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완공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까지도 물건이 다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더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이게 안 팔리면 자금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는 적극적으로 더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중도금 대출 이자라든가 발코니 확장 비용, 유상으로 제공됐던 옵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당근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주세요,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마케팅을 하겠죠.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요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악성 미분양 단계인데요. 완공에 대한 입주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다 안 팔린 거예요. 이때는 정말 문제인데요. 왜 문제냐면 1단계, 2단계는 어떻게 보면 아직 건물을 짓기 전 혹은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짓기 전까지만 팔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까지 시작이 됐는데 안 팔렸어요. 그럼 이거는 미분양, 완전히 재고예요, 재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시공사라든가 조합에서는 이거를 계속 시간을 갖고 천천히 팔기보다는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어떤 제한이 나오냐면, 혜택이 나오냐면 분양가를 낮춰서 할인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길 가다 보면 현수막 걸리죠. 뭐 신축 아파트 20% 할인, 뭐 30% 할인, 뭐 이런 현수막이 걸립니다. 그럼 이때 악성 미분양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악성 미분양, 분양가 할인 분양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이런 뉴스,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새 아파트인데요. 입주민의 이사를 막어요. 누가 막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원 분양가대로 분양을 받았던 그러니까 분양가 할인되기 전에 정상적인 분양가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할인 분양으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입주민들의 이사를 막게 됩니다. 왜냐면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린 정상가 다 주고 샀는데 너는 20% 30% 싸게 샀어? 그래서 너네 때문에 집값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사를 막 막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결국은 그렇게 이사 막는다고 이사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막음으로 인해서 더 매스컴의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그럼 그런 뉴스를 우리가 딱 접했을 때 그냥 집단 이기주의다. 그래 재산상의 손해를 봤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미분양이 낮구나. 청약이 미달됐구나. 그런데 이런 혜택을 줬는데도 다 안 팔렸구나. 그런데 여기서도 안 팔리고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미분양이 남아있어서 할인 분양이 들어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파트는 선분양입니다. 근데 선분양 당시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다거나 청약 신청 미달이 됐다는 건 이미 이때도 하락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락장인데 선분양, 보통 우리나라의 선분양은 터파기가 골조공사 이제 시작 들어가면서 분양을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미분양이라는 건 계속해서 하락장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점 상승장에 아니면 전환될 타이밍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에서 미분양, 특히 악성 미분양, 분양가 할인 분양 들어갔다, 이런 뉴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지금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릎 언저리까지는 하락장이 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세금 완화인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급상승하는 것도 안 좋지만 반대로 급냉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완만하게 우상향, 조금씩 우상향하는 걸 가장 선호하는데요. 가격이 급상승하면 규제 정책을 하고요. 급냉하면 하락장이 지속되면 완화 정책을 펼쳐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하락장이 지속되면 정부에서는 각종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 중에서도요, 정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히든카드를 날릴 수 있는 정책은 뭐냐면 세금이죠. 결국 돈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금도요, 보시면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이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 규제를 풀어줍니다. 우선 첫 번째, 좀 하락이 좀 시작됐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럼 분위기 띄워야지. 그래서 일단은 보유세 먼저 완화해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뭐 다주택자들에게 특히나 보유세가 부담돼서 좀, 특히나 또 하락장, 집값도 떨어지는데 이거를 세금 내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회의감을 좀 느끼는 분들, 또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팔지 마, 재산세라든가 특히 종부세 많이 깎아줄게, 그거 규제 풀어줄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 팔지 말아라는 의도에서 보유세를 1단계로 풀어주게 됩니다. 자, 보유세를 이렇게 완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여전히 냉랭하다, 하락장이 지속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두 번째로 꺼내는 세금 완화 카드는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중과세 다 풀어주고 세율도 그냥 뭐 쫙 낮춰주거나 아예 한시적으로 아예 없애줄게.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 부담 줄여줄 테니까 많이 사세요. 얘는 팔지 마세요, 많이 사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두 번째, 취득세를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기가, 부동산 시장 계속 급냉한다 이러면 최종적으로 꺼낼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는 양도세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건들 수 있는 가장 큰 세금 카드는 양도세이기 때문에요. 이 양도세까지 건드려줬다는 건 정부에서 봤을 때도 정말 바닥이다. 그래서 지금 더 떨어지면 안 된다, 부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13년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정책이 있었죠. 너무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침체가 되니까 한시적으로 2013년 말까지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얼마가 됐던 간,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됐던 간에 다 비과세 해줬던 그런 양도세 비과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이나 뉴스 뭐 기사에서 양도세 비과세 카드 이런 정책이 나오면 정부에서도 지금 경기가, 가격이 너무 바닥까지 왔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점점점 거쳐갖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매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인데 앞에 저금리가 붙죠, 저자가 붙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야 된다는 건데요.
집을 사는 수요는요, 실수요자, 그러니까 집을 사서 실사용 목적으로 들어가서 거주하려는 분들 있고요. 실거주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집을 사서 실수요를 하든 투자자든 간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선 첫 번째, 집을 사서 들어가 사실 분들은요, 자기 돈 다 모아서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담대, 은행의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너무 고급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리금, 특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집 사는 시기라든가 대출 금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집을 좀 나중에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집을 이 정도 이자를 감당하고도 뭐 살만하다. 그러겠죠. 근데 심리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 금리가 한 3%에서 4% 정도. 그러니까 주담대,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대출 금리가 3에서 4% 정도면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좀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 사는 시기를 미루겠죠. 늦추겠죠. 근데 반대로 이것보다 더 내려간다 그러면 뭐 대출 활용해서 집을 사도 이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을 더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주담대는 한 3에서 4% 정도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집을 살 때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데 그럼 세입자의 전세 이게 중요한데 전세입자도 그래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서울의 아파트 또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럼 그 전세 보증금을 오롯이 자기 돈으로 내시는 분 없거든요. 거의 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세가가 원활하게 받쳐주고 상승을 해야 투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의 적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자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냐면 한 5%까지는 수용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지역마다 약간 편차는 있지만 보증금 1억당 월세로 환산하면 한 40에서 45만 원 정도로 환산이 되거든요.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5%가 딱 40만 원에서 45만 원 그 사이예요. 그럼 전세 임차인 분들은 5%가 심리적 마지노선 같습니다. 그래서 5%보다 올라가면 이자를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돈이 월세보다 더 비싸지기 때문에 굳이 전세를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점점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세를 선호를 할 것이고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 이자 내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로 2% 초반으로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익이었죠. 월세 사는 것보다. 근데 이게 작년 급격하게 올라서 작년 연말 변동금리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6에서 7%까지 금리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전세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전세에서 월세 물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요인,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담대 같은 경우는 금리가 3에서 4% 정도까지 떨어지면 매수세가 좀 살아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세 시장이 전세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전세 수요자들이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금리는 5% 이하로 떨어졌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5%보다 올라가면 월세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금리가 한 4%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제 주담대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건 뭐냐면 매매가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악성 미분양인데요. 미분양은 특히나 서울 또는 핵심 수도권에서 할인 분양 20, 30%. 글쎄요. 서울이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나서 할인 분양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런 시장이 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핵심 수도권에서 할인 분양 20에서 30%가 들어갔다는 매스컴에서 뉴스가 나오면 이때는 무릎 이하 정도는 빠졌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금 완화인데요. 세금을 한꺼번에 풀어주지는 않는다. 순차적으로 풀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양도세인데요.
양도세 완화 카드가 발표된다. 완화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번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바닥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금리.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금리가 4%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자들, 그다음에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분들은 좀 움직이시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좀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아울러서 마지막 결론을 내면 악성 미분양, 그래서 할인 분양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냈다. 네, 금리가 4% 이하로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엔드 충족이 되면 여러분들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릎 밑으로 가격이 좀 빠졌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매수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을 때 그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